안녕하세요. 과학책방 갈다 대표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와 둘 사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통 숫자를 세는데요. 그 천문학에서는 하나와 둘 사이가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요? 의미 면에서나 실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별을 본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별을 본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밤하늘에 별을 쳐다보는 것. 그런데 실제로 천문학에서는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별을 보는지, 또 별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와 둘 사이인데요. 토성 다 아시죠? 이 토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성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사진 많이 보셨을 텐데 고리가 있습니다. 토성은 이 고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천체이고요. 그런데 그 토성만 고리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고리를 발견하게 된 연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성은 아시는 것처럼 태양으로부터 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천체인데요. 제일 가까운 행성, 수성, 그 다음에 어떤 행성이죠? 금성,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구로부터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이라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밤하늘에서 굉장히 밝은 빛을 내는 천체이긴 하지만 맨눈으로 보면 그냥 여러 별이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이 토성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고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토성에 고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겠죠. 근데 이 토성의 고리가 발견되는 데는 사실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16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때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아마 그 과학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고 했을 그런 인물입니다.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만듭니다. 자기가 발명을 처음 한 것은 아니고요.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이 발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은 과학자이면서 또 공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설계를 해서 망원경을 만들게 됩니다. 워낙 또 과학에 출중하고 또 기술도 뛰어났기 때문에 이분이 만든 망원경이 당시로서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망원경을 뚝딱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이 망원경을 사용해서 그 천체를 관측을 했는데요. 당연히 목성, 금성, 수성 다 봤겠죠. 달도 보고 태양도 봤을 겁니다. 이 토성을 관측을 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토성에 무슨 혹 같은 것들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만든 망원경이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 성능의 망원경이었지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 망원경이 흔히 요즘에 아이들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의 성능보다도 사실은 못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망원경으로 토성을 봤는데 이 토성의 고리가 완전히 분해되어서 또렷한 고리 모양을 보이지를 못했고요. 이렇게 마치 뭔가 혹이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토성의 고리를 어쩌면 처음으로 본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고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록을 이상하게도 토성에 혹 같은 게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요, 네덜란드에 있던 하위헌스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이 더 개량된 성능의 망원경을 가지고 토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성을 봤더니 고리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하위헌스에 의해서 토성에 고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 하위헌스는 이 토성의 고리가 모양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 토성을 바라볼 때 이 각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것들이 주기성을 갖는다는 것까지 알려되면서 이 토성이라고 하는 행성에 고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신비하죠. 지금도 아마 그 처음으로 천체를 바라볼 때, 특히 목성이나 토성을 볼 때 이 토성의 고리가 너무나 깜찍하고 예뻐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토성의 고리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천문학 공부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고리를 가지고 있는 천체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은 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토성에 고리가 있는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토성에 있는 고리가 전 우주에서 유일할 이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없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관측된 결과에 따라서 토성에만 고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항상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된 다음부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성의 고리 이외에 다른 행성에도 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에서 유일하게 고리를 가지고 있는 천체는 토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나오면서 다른 행성에도 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죠. 그러다가 차츰차츰 관측하는 도구가 개선되고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망원경이 점점 커지고요. 망원경이 점점 커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커진 망원경으로 천체를 바라보면 더 어둡게, 더 멀리 있는 것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신의 망원경으로 토성의 고리를 분해하지 못하고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하위안스가 토성의 고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체적으로 얘기해 줬는데, 더 좋은 망원경이 발명이 되면서 토성의 고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발달된 망원경을 가지고 다른 천체를 보았는데 드디어 목성에서 고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처음에 토성에만 고리가 있을 때 천문학자들은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하냐면, 왜 토성이라고 하는 천체에만 고리가 있을까? 그리고 당시로서 목성이나 천왕성이나 해왕성이나 이런 곳에 고리가 없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다른 행성에는 고리가 없는데 토성에만 고리가 있을까? 이게 천문학자들이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천문학적인 문제였겠죠. 그래서 왜 토성에만 존재하는가를 해결하려고, 그 답을 얻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론들이 나왔죠. 그랬는데 어느 날 발달된 관측 기기의 도움으로 목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행성에서 고리가 발견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생겼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어떤 경우가 하나가 있을 때는 일반화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냥 이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한 개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두 번째 게 있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어쨌든 유일성이 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천문학자들의 질문이 바뀝니다. 왜 토성에만 고리가 있을까 해서 토성에도 고리가 있고 조금 다르게 생긴 목성에도 고리가 있으니까 왜 저런 그 천체들의 고리가 있을까?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느슨해지고 어쩌면 더 포괄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성과 토성의 공통점을 보면요, 태양계 내에서 수성이라든가 금성이라든가 지구라든가 화성은 좀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표면이 딱딱한 암석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흔히 암석질 행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큽니다. 그래서 이런 그 행성들을 거대 기체 행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뭔가 패턴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수성, 금성, 화성, 지구에는 고리가 없습니다. 이런 탐사선들이 다 가봤거든요. 고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대 기체 천체인 목성과 토성에 고리가 있다. 어떤 질문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토성의 고리가 유일하게
알려져 있을 때는 왜 토성에만 고리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다가 이제는 왜 거대 기체 행성에는 고리가 있고 암석질 행성에는 고리가 없을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왜 그런지를 탐색해 나가다 보니까 또 다른 거대 기체 행성들이 있잖아요. 천왕성, 해왕성.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천왕성에도 고리가 있을까? 해왕성에도 고리가 있을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은 어떤 것이냐면, 그러면 천왕성에 고리가 있는지 해왕성에 고리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 또는 얼마나 큰 망원경이 필요할까? 어떤 관측 도구를 사용하면 거기에 실제로 고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토성에 고리가 있는 것이 우주에서 유일하다고 생각했을 때 했던 질문이랑 지금 두 번째 고리가 있는 천체인 목성이 발견해서 됐잖아요. 그런 발견이 된 이후의 질문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와 둘 사이, 하나의 샘플과 두 개의 샘플이 있는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질문을 바꿔버리는 발견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성에서 고리가 발견이 된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천왕성, 해왕성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왕성에서 고리가 발견이 되었을까요? 보이저라고 하는 태양계 외곽에 있는 거대 기체 행성을 관측하는 탐사선이 1977년 8월 달에 보이저 2호, 9월 달에 보이저 1호가 발사가 되어서 목성, 토성을 거쳐서 천왕성, 해왕성을 관측했습니다. 목성에 있던 흐릿한 고리를 재확인을 했고요. 천왕성을 갔더니 우리들의 바람대로 천왕성에도 고리가 있었습니다. 해왕성에도 고리가 있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천문학자들이 이제 신이 났죠. 우리가 던졌던 가설적인 질문, 거대 기체 행성에는 다 고리가 있을까? 있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는 왜 거대 기체 행성에만 고리가 있을까? 그들에게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암석질 행성에는 왜 고리가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그것은 태양계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태양계가 형성되고 생성될 때 왜 이렇게 나뉘어지는 형식으로, 패턴으로 형성되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태양계의 기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고리의 발견이 이렇게까지 질문을 던지게 되고 우리들에게 답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관측 기기를 만들고 관측을 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앞서게 되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태양계 형성 이론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까 이제 질문을 던지죠. 왜 거대 기체 행성에는 고리가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또 이것과 파트너가 되는 질문으로, 그렇다면 지구를 비롯한 이런 암석질 행성에는 왜 고리가 없을까? 이런 모든 것들에 답을 할 수 있어야만 그야말로 조금 더 완벽한 태양계 이론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이론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기치 않은 또 다른 천문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태양계 내에는 행성이라고 하는 것들 이외에도 다른 천체들이 있습니다. 행성이라고 하게 되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왕성이 있었죠. 근데 명왕성은 2006년 무렵에 명왕성은 이제 행성의 지위에서 내려와서 지금은 외소 행성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소 행성은 명왕성뿐 아니라 몇 개가 더 같이 발견이 되어서 명명이 되었는데요. 행성은 아니지만 행성에 준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고 있고요. 태양을 주는 경사각도 굉장히 심하고 해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좀 작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외소 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외소 행성 중에 하우메아라고 하는 외소 행성에서
고리가 덜컥 발견된 거예요. 그럼 이게 외소 행성은 지금 지구나 뭐 금성이나 화성보다도 더 작은 천체고요. 그래서 또 외소 행성이라고 하는 다른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놨는데 이런 곳에서 고리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방정식이 깨졌잖아요. 거대 기체 행성에서는 고리가 있고 태양에서 가까운 지구나 금성 같은 곳에서는 고리가 없고, 이게 방정식이었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소 행성에도 고리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질문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태양계에 있는 어떤 천체들에서든 고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지금 고리가 존재하는 천체와 고리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천체로 바뀌었을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질문이 던져집니다. 지금 토성에 있는 그 고리가 그러면 토성이 생길 때부터 있어서 지금까지 있고 영원히 있는 걸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일까? 굉장히 지금 질문이 구체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태양계 형성 이론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자세한 것들까지 맞춰져야 되는 것을 갖고, 그 말은 우리가 태양계 기원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맞춰주는 그런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소 행성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지구에서도 어느 순간에 고리가 있었을까? 아니면 소행성 같은 또 다른 천체에서도 고리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재밌게도 차리클로라고 하는 소행성 주위에서도 고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태양계에 있는 모든 천체들은 한때 고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고요. 그들은 어느 시기에 고리를 갖다가 어느 시기에 고리를 갖지 않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질문이 왜? 언제? 왜? 이렇게 질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질문이 되죠. 외소 행성에도 고리가 있고 소행성에도 고리가 있으면 해성에도 고리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해성에도 고리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해성은 아시다시피 꼬리가 긴 천체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도 칠혼이라고 하는 해성에서도 고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이제 거꾸로 왜 지구나 화성 같은 작은 암석질 천체에는 고리가 없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대두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지구 같은 곳에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 같은. 그럼 이 위성들 주위에도 고리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 태양계 내에 있는 천체들은 어쨌든 고리가 다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서 없고 지금 시점에서 있을까? 그리고 언제 생겼다, 언제 없어질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태양계 바깥까지 넓혀가서 태양계 바깥에서 발견된 행성을 외계 행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외계 행성에도 고리가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잖아요. 현재까지 태양계 바깥에 있는 외계 행성에서 6,0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제 뭐 질량이라든가 궤도라든가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서 외계 행성이라는 게 확정된 것들만 6,000개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관측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J1407b라고 하는 토성보다 조금 큰 그런 외계 행성인데요. 이 행성에서 고리가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우리 태양계 내에 있는 천체들뿐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천체들이 고리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비단 우리 태양계의 형성 이론뿐 아니라 태양계 같은 또 다른 태양계, 이런 걸 우리가 행성계 또는 또 다른 태양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고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리라고 하는 것이 토성에만 있던 것에서 목성이라고 하는 다른 천체에서 두 번째 고리가 발견됨으로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질문들까지 세세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태양계뿐 아니라 태양계를 벗어난 곳에 있는 외계 행성의 고리까지 확장이 됨으로써 이제는 행성이라고 하는 것의 생성,
그 행성이 속해 있는 행성계,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항성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항성계, 행성계가 생길 때 고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생겼다가 어느 시점에서 소멸되는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아주 보편적인 행성 이론을 우리가 갖춰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목성의 고리로부터 시작된 이 발견이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형성 이론 또는 확장되어서 행성계의 보편적인 형성 이론을 이야기할 때 이 고리의 형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빠뜨릴 수가 없게 됩니다. 빠뜨리는 것은 이제 이론을 받아주지도 않겠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질문을 몇 가지 더 해볼까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리 중에 토성의 고리가 대표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토성의 고리가 있는데 이게 토성이 그러면 생길 때부터 같이 생겼을 것인가? 아니면 토성이 형성되고 나서 어느 시점에 생겼을 것인가? 그리고 또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토성의 고리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 없어지고 있는 것일까? 더 나아가면 토성의 고리는 언제 없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 토성을 그전에는 토성에 고리가 있구나, 왜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질문이 던져지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세우고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관측 장비가 필요할까를 생각하고 그런 관측 장비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든 관측 장비로 관측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토성의 고리에 대한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토성에서 고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막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천문학계를 막 뒤흔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토성의 고리가 소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토성의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로 끊임없이 물질이 유입이 되어 가고 있으면 이 토성의 고리가 자라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토성의 고리가 지금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토성의 고리가 이제 얼음 알갱이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물질이 바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토성은 소멸되고 있다. 토성의 고리는 소멸되고 있다. 인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로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으면 이 도시가 점점 커지고 성장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이 도시로부터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면 이 도시의 인구가 이제 점점 감소하면서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명확하죠. 들어오는 것이 많은지 나가는 것이 많은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유입되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얼음 알갱이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토성의 고리는 현재 시점에서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토성의 고리는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나 많은 양이 빠져나가고 있는가를 계산을 하면 언제쯤 되어서 토성의 고리가 없어질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고리 없는 토성을 관측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계산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문을 발표해서 발칵 뒤집혔죠. 저 아름다운 토성의 고리가 이제 없어지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해보니까 토성의 고리에 물질이 유입되는 것이 훨씬 더 많더라, 이렇게 정반대의 관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떤 것이 빠져나가고 어떤 것이 들어오는가를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른가 봐요. 이 토성에는 현재 100개가 넘는 위성들이 있습니다. 달이 100개가 넘게 있는데요. 이 위성들은 토성의 고리의 바깥쪽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토성의 고리 근처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성의 달 중에서는 깨지는 애들이 있어요. 또는 토성의 달에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막 흩어지면서 토성의 고리로 유입이 막 됩니다. 그냥 얼음 알갱이 자체뿐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유입되는 양이 꽤 많아서 사실은 토성의 고리에서 얼음 알갱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더 많은 양들이
이 토성의 위성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관측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을 종합하게 되면 이 토성의 고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그럼 토성의 고리가 점점 이제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토성의 고리는 아직도 만들어지는 단계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성의 고리가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없어지고 있는 것인가 언제 소멸될 것인가 이것은 아직도 열려있는 질문이고요. 많은 천문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자연스럽게 목성의 고리는 언제 생겼고 언제 없어질까? 천왕성과 해왕성의 고리는 언제 생겼고 언제 없어질까?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이 목성의 고리는 굉장히 또렷하고 지상에 있는 망원경으로도 보일 정도 또렷한데 목성이나 천왕성, 해왕성의 고리는 굉장히 옅어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망원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분이 좀 달라요. 그 토성의 고리는 주로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목성의 고리는 주로 먼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먼지, 그러니까 또 왜 같은 거대 기체 천체인데 한 곳에서는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졌고 또 한쪽에서는 먼지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것도 이제는 태양계 형성 이론을 하는 천문학자는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알고 있을 때는 아주 포괄적인 답을 하고 하면 태양계 형성 이론을 얼추 내놓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태양계 형성 이론을 나아가서는 행성계와 항성계 형성 이론을 말하는 천문학자들은 이제 골치가 아파졌어요.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다 맞춰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더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화성에는 왜 고리가 없을까? 그럼 또 이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화성에는 한때 고리가 있었을까? 또는 화성의 어느 시점의 미래에서는 고리가 있을 수 있을까? 그 다음 질문 뭐겠습니까? 더 흥미로운 질문은 지구겠죠. 이 지구에는 고리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한때 고리가 있었을까? 또는 어느 시점에서 고리가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지구에는 거의 달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정의에 따라서 어떤 한 1m쯤 되는 돌멩이 같은 것들이 지구를 한 20년 돌다가 없어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돌고 없어졌던 이 돌멩이를 지구의 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구를 돌았으니까 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고 지금도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이런 작은 돌멩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달은 꽤 큽니다.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꽤 큰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구를 돌고 있는데 영원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지구의 달은 태양계가 형성될 때 지구와 더불어서 형성되었던 것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원시 태양계 시절에 지구는 원시 지구라는 형태로 형성이 되었었는데 이게 돌고 있었는데 화성 크기만한 어떤 원시 화성 크기만한 천체라고 쳐봅시다. 그게 지구로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충돌을 하다 보니까 지구도 거의 다 파괴가 되고 또 충돌했던 화성 크기만한 어떤 다른 천체도 원시 천체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괴가 되었던 것들이 서로의 중력에 의해서 다시 뭉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러면서 지금의 지구와 지금의 달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와 달은 원시 행성 형식으로 태양계 초창기에 있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형성됐던 원시 지구가 충돌해서 한번 깨졌다가 재구성이 되면서 지구와 달이라는 형태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런 전력이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46억 년을 쭉 오고 있는 건데요. 이 달이 지금 자체적으로 그냥 스스로 깨질 위험성은 없습니다만 또 다른 이러한 충돌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역학적인 어떤 불균형에 의해서 달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파편들이 모여서 지구 주위를 돌면서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때는 지금의 달이 지구 주위에 있던 그런 그 고리였는데 그것이 뭉쳐져서 달이 되었다고 하는 이론도 한번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시 지구 상태에서 충돌에 의해서 지구와 달이 생기는 그런 이론에 의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있는 달이 깨어져서 이런 것들이 지구의 고리가 될 수 있을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굉장히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고리가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소행성 같은 것들이 지구 궤도에 잡히는 경우입니다. 잡혀서 얘네들이 달과 지구 사이로 들어오면서 깨져버리는 거죠. 깨지고 조금 더 정교한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깨져서 어떤 것들은 지구로 추락을 하고 어떤 건 달로 추락하고 어떤 것들은 빠져나가지만 지구와 달 사이의 궤도를 돌게 되는 이러한 시기에 되면 지구 근처에 고리가 생기는 때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런 때에 지구를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은 달이 유일한 지구를 도는 천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그냥 둥그런 달을 바라보겠죠. 그런데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고리가 있으면 이 고리가 있는 면 쪽으로 마치 은하수처럼 이것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들 보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밤하늘과 낮의 하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끊임없이 더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천문학에서 어떤 샘플이 하나가 있을 때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더 그런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주저합니다.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것을 파악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측이 된 두 번째 샘플이 발견이 되기 전까지는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가 있는 것만 알려졌을 때는 심지어 이 전체 우주에 고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천체가 토성이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목성에서 고리가 발견이 되어서 두 번째 샘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천문학자들은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샘플, 패턴화된 것, 그리고 모든 것들로. 그래서 천문학에서의 숫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하나, 둘, 여럿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여럿이 된다면 모두가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둘이 되었을 때는 단지 두 번째 샘플이 아니라 이것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두 번째 목성의 고리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저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과학적 증거를 가진 천문학자들은 정말 그들의 상상의 나래에 날개를 달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숱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토성의 고리가 전형적인 하나와 둘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이것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고 아직은 하나의 단계에 놓여 있고 둘로 넘어가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이 외계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찾는 분야입니다. 외계 생명체는 정의하자면 지구라고 하는 행성 바깥에 있는 생명체를 외계 생명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외계 생명체는 현재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발견이 될 개연성이 높은 곳은 몇 군데가 있지만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는 아직 전 우주에서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우주에서 마치 토성의 고리가 그랬던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전 우주에서 전체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역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99.9% 개연성 있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로 마치 목성의 고리가 생긴 이후로 펼쳐나갔던 것 같은 그러한 과정을 이어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경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외계 생명체의 탐색은 그래서 한계에서 두 번째 경우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인데 이미 토성의 고리와 목성의 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외계 생명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얘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외계라고 하는 것은 지구 바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외계라고 하는 단어를 천문학에서는 굉장히 임의적으로, 자기적으로 사용합니다. 제가 아까 외계 행성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외계 행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 외계는 지구 바깥이 아니라요. 태양계 바깥을 얘기할 때 외계 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외계 생명체 얘기할 때는 지구 바깥에 있는 곳, 그러니까 화성이라든가 목성 같은 곳에서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외계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요. 아직 샘플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발견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계 생명체를 찾고 외계 생명체를 연구하는 분야를 우주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로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우주생물학은 지금 천문학에서 가장 확대되고 가장 많은 천문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연구를 해야 될 대상이 외계 생명체입니다. 우주생물학에서는요. 그런데 우주생물학에서 해야 될 연구 대상이 외계 생명체인데 연구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주생물학이 지금 가장 핫한 천문학의 분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구에서 생명체를 연구했잖아요. 그런데 지구에서 척박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극이나 북극 같은 곳이요. 근데 그런 데를 가보면 빙하가 있잖아요. 이 빙하를 깨보니까 빙하 속에 어떤 새우 같은 애들, 이런 또는 미생물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런 생명체들은 놀랍게도 자기 주변에 부동액을 뿜어낸답니다. 그런 얼음 속에서 살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부동액을 가지고 주변을 녹여서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또는 화산 같은 곳, 심해저 이런 곳에서 생명체가 발견이 되거든요.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구라고 하는 환경 조건 속에서는 생명체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구를 벗어난 다른 행성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구 생명체에게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한 환경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생명체에 대한 탐구를 해보면 그것의 확장으로서 화성이라든가 달에서의 생명체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극지에서 생명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이 자기 자신을 극지생물학자 또는 우주생물학자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지질학자들이요, 행성지질학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의 토양에 대한 연구를 했으면 그것이 금성이나 달이나 화성에서 토양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기과학자들은요, 행성대기과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금성의 대기, 목성의 대기, 토성의 대기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외계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런 외계 생명체가 발견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다른 행성들에서의 여러 다른 분야의 관측을 하고 연구를 하는 분야를 통틀어서 우주생물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우주생물학은 굉장히 중요한 천문학의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어쩌면 토성에서 비롯된 두 번째 고리가 있는 목성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외계 생명체가 발견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외계 생명체에 대한 탐색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관측을 하고 관심을 가졌던 대상이 달입니다. 이 달에는 아폴로 11호를 비롯해서 아폴로 17호까지
6번의 유인 탐사선들이 이제 갔었는데요. 그래서 관측을 해보니까 생명체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볼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직접 가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게, 거기서 실험을 해보는 게,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본 것은 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에는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생명체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요즘에는 달의 남극이나 북극 같은 곳에 빙하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달에서 이렇게 막 움푹 파여진 동굴이라든가 이런 곳이 상대적으로 박테리아 같은 데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생명체를 찾아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화성인데요. 이 화성에는 지금 탐사선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뭐 엄청 많은 무인 탐사선이 가 있고요. 아직 사람은 못 갔습니다. 이게 너무 멀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못 갔고요. 화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화성에는 대기가 있고요. 남극과 북극이 있고 빙하도 있고 대기가 있기 때문에 진눈깨비 눈도 내리고요. 땅을 파면 얼음도 있고 이 땅속에는 좀 액체 상태의 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기에 그나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 화성에서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화성 탐사선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화성 탐사선이 미국에서 보낸 퍼서비어런스라는 탐사선이 있습니다. 이 탐사선을 보내서 화성에서의 생명체가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인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화성에서의 생명체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같은 외계인이 아니라 박테리아나 미생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 케이스가 될 건데, 화성에서 땅을 이렇게 팠는데 만약에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천문학자들은 두 번째 고리를 발견한 목성에서 그 숱한 질문을 던지고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를 발견했듯이 외계 생명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이렇게 될 겁니다. 화성에서 만약에 박테리아가 발견되었는데 이제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얘네들이 DNA를 분석을 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은 한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으로 된 단백질로부터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 두 번째 발견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이것 봐라. 이렇게 가까운 태양계 내에서 다른 행성에서도 지구 생명체와 똑같은 그런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생명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보편화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아마도 지구 생명체와 거의 같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런 전략을 짜서 발견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0개가 아니라 15개의 아미노산 또는 20개지만 조금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을 발견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두 번째 샘플을 가지고 그것 봐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도 서로 다른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를 발견했다는 것은 이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명체를 탐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두 번째 경우가 발견되고 그 외계 생명체가 어떤 아미노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세 번째, 네 번째 생명체를 찾는 우리들의 전략이 바뀔 것입니다. 질문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의 외계 생명체 탐색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와 둘 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천문학에서 이 두 번째 발견이 얼마나 중요할까, 실제로 발견된 목성의 고리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두 번째 외계 생명체가 가져올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그렇게 되면 우주 생명의 보편적인 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와 둘 사이는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하나, 둘, 여러 보편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